자, 그런데 이제 산업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게 국가의 이익 우선,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그 슬로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자꾸 무역 그 배리어를 치고 있고, 또 미중의 디커플링을 통해서 서프라이 체인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비록 글로벌 그 경제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전체 나라를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과 교육과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비용이 비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아니면 가까이 만들어라. 이제 이번에 로지스틱스의 커다란 문제가 비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주면은 미 서부 항구까지 배달이 됐던 게 3주가 아니라 석 달이 걸리고 넉 달이 걸리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것을 리시오링뿐만이 아니라 소위 니어시오링, 이 가까운 데서 생산을 해라, 이 로지스틱스 문제의 하나의 큰 문제점 대두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28%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문제나 카본 뉴트럴 문제나 ESG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선진국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 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이 주도를 해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냐? 하이텍 서비스업, 금융, 제조업이 하는 비중이 훨씬 더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16%도 안 되는. 근데 우리는 28%가 제조업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 온실가스를 우리가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 했을 때, 서비스업에서는 그것이 가능해도 제조업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코의 철 생산을 하나의 롤을 끄지 않는 한 그런 것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수소 재련을 얘기하는데, 수소 재련은 앞으로 우리 세대의 기술이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후 혹은 2100년이 됐을 때 실행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나 희망은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수소 재련으로 간다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롤을 끄는 거예요. 40%를 맞추려면 일부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경제 성장을 포기할 거냐, 좀 덜 잘 살아도 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큰 변화는 이 서프라이 체인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는 연구개발이나 디자인이나 했을 때 누가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가냐? 제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조하는 국가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영국이 산업혁명이 1775년을 기점으로 보는데,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을 완벽하게 만들어 아주 소형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때, 기점으로 봤을 때 대개 이제 18세기 말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19세기에 이 제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대형 제국을 건설한 것이죠. 나머지 뭐 세일즈나 여기에 붙어서 하는 뭐 서비스나 로지스틱스는 별로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글로벌화를 통해서 90년대에 지난 30년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는 누가 많이 먹냐? 이걸 디자인을 하고 상품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팔고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먹고, 제조는 가장 적은 부가가치를 가졌어요. 요 제조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가능하냐? 그 나라마다 이코노미가 다르니까 제조는 가장 인건비가 싼 데 가서, 벵글라데시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선진국의 20분의 1 인건비, 10분의 1 인건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 벵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다시 말해서 이런 글로벌화된 국제 분업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야가 뭐냐? 패션 분야예요. 여러분 다 옷을 생각해 보세요. 유니클로에 가면 2만 원짜리 옷이 얼마나 좋아요. 3만 원짜리 옷이, 그런 재질의 그런 옷을 어떻게 이걸 2만 원에 만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국제 분업 구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조를 이렇게 중국에서 세계의 제조 공장을 했었던 게 인건비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10분의 1, 15분의 1 정도에서 제조가 가능했기 때문에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제조비를 낮게 가격을 치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의 문제, 작업 환경의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발단이 돼서 소위 ESG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사람을 다 없애요. 200명이 일하던 공장에 20명, 10분의 1로 줄여서 20명이 돌아가게끔 기술이 계속 로봇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 도입하고 사물 인터넷도 하고 인더스트리얼 인터넷도 도입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그러면서 요놈을 이렇게 가져가서 저렇게 아주 균등하게 나눠 먹자. 산업화 시대에서, 소위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것이 이런 구조였지만 4차 산업혁명의 역할이 뭐냐? 그 큰 변화를 일으킨 게 뭐냐? 이 기술이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균등하게 먹자. 다시 말해서 제조도 이제 선진국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독일에서 가능해요. 미국에서 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도 방적 공장이 안 되는데 미국의 방적 공장을 사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3일 방적이 미국 가가지고 조지아에 있는 방적 공장을 샀어요. 그래서 면방 공장을 돌려요. 그래도 이익이 나요. 왜? 대한민국은 제조 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긍지를 못 느껴요. 내가 우리 사장님 계시지만 200명, 100명 먹여 살리면 내가 이 나라 국민 100명 먹여 살라는 프라이드와 긍지를 느끼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옥새만 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특히 우리 이 정부 돌아서 뭐 갑자기 최저임금을 하루아침에 30몇 프로 올리지, 또 52시간이라는 족쇄를 채우지. 서비스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몰라도 제조업에서는 도저히 발견하기가 힘든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도 기술이 그렇게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소위 이게 책에서도 제가 썼던 이제 선진 산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선진 산업. 그 다음에 소위 스마트 팩토리. 이런 개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말을 근사하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죠. 진부하니까. 이제 자동화를 더 많이 발달시킨 그런 의미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 하면 새로운 게 막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건 잘 조합해서 다시 이제 용어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위 선진 어드밴스 이코노미에서도 제조업이 가능한 그런 세상을 우리 기술 발전이 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끄는 가장 큰 당구는 역시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가 앞으로 2030년까지 대략 제조업 분야에서 3천만 명의 일자리를 없앨 거다. 하나의 로봇을 도입하면 1.6명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업까지 합치면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략 8억 명을 대체할 수가 있다. 뭐 숙박업소에서도 호텔에서도 우리가 이제 로봇가 하고 또 바리스타도 로봇가 하고 요새 음식 날리는 거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날려주는 집 있죠? 요새 뭐 그게 비싼 집 가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만두집 갔는데도 그거 채택했더라고. 주방에서 딱딱딱 얹어서 몇 번 보내면 그 앞에 오더라고. 만두집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카운트하면 앞으로 한 8억 명의 그 일자리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로봇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냐? 이유는 로봇의 인공지능을 달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5절 관절의 로봇이다 하면은 로봇은 정확한 그 동작 제어입니다. 몇 도를 가서 얼마를 전진해서 몇 각도로 토크를 얼마로 돌려줘서 나사를 채운다. 아주 정밀하게 1mm 차도 안 나게 하는 것이 로봇의 기능이었어요. 따라서 그렇게 정밀하게 하는 것들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 노하우를 가진 몇 개의 기업이 인더스트리얼 로봇을 석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의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제 컴퓨터 용량이 커지고 계산이 빨라지니까 인공지능 비전을 달게 된 거예요. 로봇 끝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비전을 다르니까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좀 틀려도 팔각낙도 집으면 팔각낙도 잡아서 돌리고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비전이 있으니까. 그냥 지가 찾아가면 되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산업 로봇 시장에서 아주 정말 정밀하고 코어한 것들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그 작업에서도 많은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정밀도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로직이, 인공지능의 로직이 따라하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이제 로봇에서도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인공지능 달면 이제 조금 이게 어긋나고 조금 틀려도 눈이 있으니까 지가 가서 그 형상 보고 가서 집어서 갖다 넣으면 되니까 훨씬 더 플렉시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런 같은 것들이 이제 물론 그것도 역시 옛날에 앞서던 사람이 앞서요. 뭐 환욱이나 야스카와나 ABB나 쿠카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앞섰는데 역시 또 그런 면에서 앞서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날로그 TV가 디지털로 변할 때 삼성이 세계 시장을 제패했듯이 이런 전환기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산업 정책을 세워서 밀어주면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람하고 조금 더 지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도 산업 로봇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소위 산업 정책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돼, 정부가. 이런 것이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이 정부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미래의 산업 정책을 끌고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전부 없고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업에서 세금 받아내가지고 뭘 하냐. 또 무조건 더 사람 더 많이 채용해라. 근데 사람 채용이 우리 쉽습니까? 한 번 채용하면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박근혜 정부 때 이거 했어요. 하다가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말을 싹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당시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제 중소기업 다니면서 중견기업 다니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디지털 컨버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디지털 컨버전의 시대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게 워낙 좋은 사업이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계속 연속성이 지금 이제 투사돼서 이 사업도 빨리 다시 우리가 더 활발하게 우리 이건 다 기업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디지털 컨버전을 도와주면서 말은 스마트 팩토리지만 자동화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이게 사람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 딴지를 거는데요. 사람이 줄는다고 해서 그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줄이면 딴 데서 이 관련된 기술에서 여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일자리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미스매치가 일정 기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과감히 가면서 거기서 이제 실업자가 생기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안전 네트로 담아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재훈련시켜서 또 다시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정책을 국가가 끌고 가야죠.